고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짐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예라고 생각해요. 나 수학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학습지도 안 풀렸거든요. 오히려 학교에서 학업을 너무 하다가 뒤에 놓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휴지와 종이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예요. 두루마리 휴지 위에다가 종이컵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반대편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16년간 학생들을 지켜보시면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친구가 괜찮을까? 그거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친구들을 놀리거나 피해를 주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놀렸을 때 저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나만 재밌으면 돼. 약간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요즘에 고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있어요. 알바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한테.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애들한테 얘들아 알바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알바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짐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예라고 생각해요. 또래 융응성을 키워줄 때도 이 공감 능력을 먼저 향상시켜 주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데 가장 탁월한 교육이 바로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를 생각하려면 사실 실제로 내가 이 아이의 입장이 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동화책을 보면 아, 이때 이 아이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다라는 다양한 주인공이 되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께서 이 또래 융응성을 길러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내재화되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놀이 중에 뭐 보드게임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신체 놀이도 될 수 있고 감정 조절 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는 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16년차 초등교사이자 두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로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아이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에요. 딸은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을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아이가 만든 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들은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과 매일 해주시는 게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왜 저렇게 엄마들이 저렇게까지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사고력을 다닌다더라, 뱃살 지수가 얼마라더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흔들려서 아이들을 이제 큰 마음 먹고 영어 유치원에 보냈어요. 7살, 둘째가 6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엄마 욕심에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수학도 잘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엄마표로, 그리고 영어는 영어학원 숙제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아이에게 시키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워킹맘이라서 일하고 오면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이 공부 봐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하면 하라고 닥달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엄마의 어떤 표정이 가장 마음에 남을까? 짜증내고 있는 빈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전에 마음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닌데 행복하게 크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데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숙제 점검표가 있었는데 그 계획표를 찢어버렸어요. 얘들아 이때까지 엄마가 미안했어. 같이 눈물 나서 그러네. 이제 엄마 너네에게 이렇게 힘들게 시키지 않을게 라고 하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숙제 양만 목소리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또 제2라서 계획표를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생활 습관을 바르게 들이는 계획표로 새로 만들었어요. 집에 와서 바로 수저 정리하기, 물통 씻어놓기, 가방 정리하기 이런 것들의 목록이 한 3, 4개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5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하게 되니까 잔소리할 필요가 없이 할 일부터 다 끝내고 자유시간을 가지는 아이들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0개를 다녔어요.
겨울 방학 때 정말로 학원을 한 군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뒹굴었어요. 한 3년 정도 동안 수학 학습지도 안 풀렸거든요. 그럼 단원평가 대비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학교 가서 수업을 잘 듣고 그걸 바탕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한 게 다였어요, 정말로. 근데 이것도 계기가 있는데 아이가 1학년 때 단원평가를 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조급한 마음에 아이를 앉혀놓고 시켰어요. 그 엄마가 제 자식 못 가르친다고. 제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랑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몇 번 울었어요. 그러고는 나 정말 수학 못하는 것 같아. 나 수학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라는 반성을 하고 엄마랑 이렇게 싸우면서 공부하는 대신 너 스스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도움이 필요한 것만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가르치는 수학 학습을 아예 쉬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3년을 버티는 동안 좀 불안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되게 불안했어요. 이제 4학년이 되었는데 단원평가 점수가 너무 기대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물었고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다시 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 유치원 그래도 졸업은 시키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숙제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라고 하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괜찮죠? 아, 괜찮은 거예요? 큰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숙제를 안 해오면 남길 수도 있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런 게 없었고 다른 엄마들은 숙제시키느라고 하루 종일 신랑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그냥 숙제를 조금 내려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4학년 아이는 수학학원 하나. 다시 영어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 대구거든요. 대구가 또 교육열이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지.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번 마음을 크게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이가 학원 다니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뭐 신랑이가 오가거나 그런 거는 이제 없나요? 불만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1학년 때 저한테 혼나면서 나는 수학을 정말 못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서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하니까 나 수학 천재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원을 조금 더 빨리 보냈으면 아이가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좀 더 빨리 회복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학원을 가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아이가 불만 없이 다니고 즐겁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이 기준으로 초3 때까지 뒹굴뒹굴하는 방학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마냥 막 놀게만 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TV나 컴퓨터 같은 게 있지만 저는 그것을 철저히 잠궈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놓여있는 책을 그냥 들고 와서 보거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영상 노출을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방법이 변해왔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할 일을 다 끝냈을 때 보상으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영어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공부 정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공부 습관을 어렸을 때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칠세고시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천하태평인 우리 아들 괜찮을까? 이 아이들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점검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수학 문제집 한 쪽씩 푸는 걸 하루 루틴에 추가해볼까 했을 때도 서서히 학습을 추가하면 아이들이 크게 무리라고 느끼지 않아요. 학업은 충분히 뒤늦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학교에서 학업을 처음에 너무 하다가 뒤에 놓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지금 이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이한테 푸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차이를 아이가 잡는 게 너무 힘들어질까 봐. 5학년 때 수성구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 아이가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수성구에 오면 원어민처럼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가 그거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뒤늦은 자극이라도 받으면 아이가 충분히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배운 1년의 영어보다 5학년 때 배우는 한 달간의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케이스가 우리 아이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이라면 물론 이때 힘들긴 하겠죠. 친구는 이만큼 앞서갔는데 나는 이만큼 좀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하지만 잘 극복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목표하는 지점은 고3 때니까. 맞아요.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놀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어요. 여기서 저희는 주말에 탁구도 치거든요. 방에서는 따로 공부는 안 하나요? 방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나 탭을 아이에게 쥐어주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TV를 비밀번호로 잠궈두고 TV가 달려는 있으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볼 수는 없어요. 책을 여기 밑에랑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트레이에 올려놨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책은 여기뿐만 아니라 아이들 방에도 많이 있고 주방 쪽에도 있고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아이들은 요새 어떤 책을 좋아해요? 학습 만화 같은 것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습 만화 읽는 것을 굳이 제한하지는 않아요. 집에서 워낙 TV를 켜지 않고 남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책의 종류는 사실 가리지 않고 봐요. 책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 가려고 시간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책 대여 서비스를 하면 집 앞까지 배달이 오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서 골라서 담아요. 집 앞에 택배가 오면 마치 게임기가 온 아이들처럼 환호하면서 집에 스스로 들여다 놓고, 그리고 반납할 때도 이제 스스로 포장해서 집 앞까지 내다 놔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도 없고 아이들은 책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엄마도 지금 너네처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물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1년 후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물지도에 이미지로 담아주시고 글을 함께 써주시면 돼요. 첫째의 꿈은 뭐고 둘째의 꿈은 뭔가요? 멋진 책을 만드는 작가가 된다라는 자기의 이미지를 넣었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된다. 이건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제 책 제목과 되게 비슷하네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자신의 모습이네요. 100점짜리 시험지가 그려져 있어요. 2년 뒤 모습에 용돈을 많이 모은 자기의 모습을 상상했대요. 3년 뒤에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가 봐요. 컴퓨터 방과후를 다니고부터 PPT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직접 PPT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보는 책과 보드게임 놀이들을 보관해 놓는 장소인데요. 저희 집에서 자주 하는 게임들을 꺼내보았고, 또래 유능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 보드게임으로 많이 길러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여러 문제 상황을 겪게 돼요. 이런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보드게임을 하다가 졌다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재밌게 하지 못해 라고 말해주고, 졌을 때는 슬퍼하거나 화내는 것보다 이긴 사람을 축하해 주는 거야 해서 저희가 게임을 할 때마다 축하해 하는 연습을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가족끼리도 놀이 규칙을 정해서 벽에 붙여놓고 3번 화를 내면 그날 놀이는 중지한다 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가족끼리 규칙을 정해서 그걸 지켜보는 연습을 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규칙을 따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또래 유능성 높이는데 독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부모님들께 추천하실 만한 책 있을까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인성동화 전집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모든 동화는 사실 도움이 돼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한 책을 발견했거든요. 한 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세 친구의 입장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미국 청소년 심리 상담사들이 추천하는 어린이 따돌림 예방 그림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난터프에라는 책은 왕따를 시키는 셈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이상해?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왕따를 시키거나 당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중간자적인 입장인 아이들이 가장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라는 책은 왕따를 지켜보는 아이의 입장이 담긴 책이에요. 책에 보니까 또래 유능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 신체 놀이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놀이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면 가장 즐거우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놀이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놀이 추천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드리는 놀이는 휴지와 종이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예요. 두루마리 휴지 위에다가 종이컵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반대편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물이 넘치지 않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멀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놀이입니다. 두 번째 놀이는 종이컵만으로 할 수 있는 놀이인데요. 종이컵 한 박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거 한 박스를 들여놓으면 아이가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종이컵 놀이를 할 수 있어요. 500개를 다 쏟아 부어놓고 탑 쌓는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느끼는 즐거움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놀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도 아이의 또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던 엄마로서 지금 현재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걱정이 크실 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친구 관계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응원해 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